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번 주 시장의 관심 이제 실적인데 이 금요일 날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시장의 이제 기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8일 날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그 주가가 8만 원대를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하루 만에 8만 2,400원으로 말씀하셨다시피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이제 바탕이 되어 있는데요. 증권사들에서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치를 좀 취합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한 5조 297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 1분기와 대비하면 무려 7.5배 늘어난 수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전망치가 뭐 지난 뭐 2주, 3월 2주째, 3주째, 4주째 계속해서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시장에 관심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인 이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간에 계속 대규모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증권가 추정 자체가 흑자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는 이제 분기마다 매주 조 단위의 적자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한 2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처럼 삼성전자에서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일단 지난해 4분기부터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황을 봤을 때 이제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이 굉장히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론에서 실적을 발표했었죠. 마이크론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이제 풍향계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도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특히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반도체 실적이 좀 개선된 데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감산을 좀 한동안 해서 좀 반등이 하거나 개선이 된 게 좀 작용을 했는데 감산 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감산 그 전략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감산을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업황이 이제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차차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 국내 반도체주를 계속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게 외인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지난 1분기에 한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처음으로 최고 15조 원을 수준이죠. 넘게 매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들인 이제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를 5조 5천억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로 AI에 관련된 그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그런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지금 업황이 이제 좋은 사이클로 들어섰고 여기에 이제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외국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 우리 코스피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 20% 정도 비중이 있거든요. 예. 이게 SK 하이닉스까지 보면은 그 비중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해서 이런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게 된다면 코스피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실은 이렇게 업황이 좀
좀 좋아질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제 그 기대되는 업종들이 사실 반도체나 전자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이를테면 2차 전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좋지 않은 또 업황이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상당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반도체 업종이 너무 좋으니까 코스피가 무조건 뭐 3천을 갈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지표 외에도 고용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한 약세를 보일 경우에 유심히 살펴보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고용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성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가는 것도 결국에는 고용 시장에서의 과열이 좀 꺾였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고용 시장이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꺾이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또 여전히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은 고용 시장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에서 실업률이 과연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시 하락할 것인지,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둔화세를 지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살펴봐야지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향방에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지난달에 그 전보다 조금 높아진 모습을 보였고요.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실업률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고용 시장도 상당히 둔화가 되고 따라서 물가 안정으로 가는 것을 훨씬 더 잘 확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고용 시장이 굉장히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거라는 이제 우려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경기 심리도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좀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지표입니까, 교수님? 예, 이것이 이제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라고 하는 BSI라는 지표인데요. 이 BSI라는 것이 이제 제조업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 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기가 좋다고 보는지 나쁘다고 보는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100을 기준점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현재 분기를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난 이제 1분기 전망치를 봤을 때 이게 99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 전망치가 이제 99가 나왔는데요. 1분기 전망치보다 상당히 이제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99라는 것은 100에 거의 근접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2분기 경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출 기업하고 이제 내수 기업을 살펴봤더니 수출 기업은 특히 102로 100을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수 기업들은 아직도 90대거든요. 그래서 10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서 내수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경기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출 기업이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전자기기 관련된 부분이 경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K-뷰티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이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경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수 관련된 기업들은 경기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현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 내수 역시 좀 경제 구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기업이 계속 부진으로 이어간다면 경제 회복이 결국에 지연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수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금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아무래도 수출 기업이 지금은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수출 기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많은 외화들이 또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내수를 이제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기까지는 조금 더 시차가 걸릴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수출 기업들의 그런 이제 좋은 실적이라든지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것들이 경기를 이끌어가는 거에 따라서 내수가 조금 더 회복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러면은 좀 이런 건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출 중심의 기업들과 이제 내수 중심의 기업들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대내외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각각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내수 기업들은 이제 내수 소비가 얼마나 위축될 거고 언제 이제 개선이 될 것인지 이것은 금리 인하 시점하고 연결이 돼서 아무래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좀 더 내수 소비 심리는 좀 더 개선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불안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불안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또 수출 기업들의 제조 비용이 또 상승하면서 좀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대외 경기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우리의 주요 수출처들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금 조달 여건이 언제 이제 개선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대내외 리스크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설상가상으로 지금 저축은행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게 지금 9년 만에 적자라고 하거든요.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41곳이 지금 순손실을 기록했으니까 절반 이상이잖아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저축은행이 총 79개사가 있는데요. 예. 지난해에 기록한 이제 손실이 5,559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9년 만에 손실을 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전 9년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흑자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손실을 냈던 거 지난 9년 전이 2014년인데 이 당시에 이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영업 환경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순손실이 내게 된 이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이자 비용 부담이 이제 증가한 거고요.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연체율도 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영업 손실을 가져온 배경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이제 충당금을 많이 쌓게 된 거죠. 그래서 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니까 그만큼 그것이 손실로 잡혀서 영업 손실이 이제 늘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의 이제 연체율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좀 부실한 여신들의 비율도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2배 이상 이제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축은행 업계에서 부실로 이제 잡히면서 상당히 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이 부동산 시장 위축이 된 상황인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PF 대출 연체율도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제 1년 전보다 이제 무려 4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금융당국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는데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겁니까? 이게?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제 나타난 건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살펴보는 데 좀 주안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 지금 상위 10개 저축은행만 보더라도 지난해 말에 6.2%였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 4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보면 6.9% 정도니까 그 수치 자체가 이제 장기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다든지 2011년이나 2014년 수치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까지 우리가 이제 우려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또 1년 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더 부실을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에서 현장 실사도 하고 굉장히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방금도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그 저축은행 연체율 결국에는 이제 충당금 부담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연쇄 부도 리스크로 갈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된다든지 금융 전체 시장의 불안으로 전이가 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 연체율이 2011년이나 14년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지표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뭐 부실이 조금 더 이제 증가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응할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예.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최근 연체율이 더 높아졌는데 이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뱅크런 사태가 좀 있었는데 뱅크런 위기를 겪었는데 혹시 또 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그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새마을금고에 취해졌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행안부와 또 금융당국이 이제 협조를 해서 새마을금고를 계속해서 챙기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금융감독원, 예보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같이 이제 합동으로 이제 새마을금고 이제 네 곳에 대해서 이제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융위하고 행안부도 그때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금융위에서 새마을금고 전담 팀을 이제 꾸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상황을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여기에 금감원이 지난 29일부터 상호금융권의 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 업계 전반에 관해서 예수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경우 이게 조기에 진압을 하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것이 시장에는 오히려 이제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어떤 금융 위기라든지 그 연쇄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예, 이런 그런 가능성은 말씀이시죠?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UME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